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 심의가 이제 다시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명품백. 근데 검찰 수사 심의 이거를 허가를 해준데도 중앙지검의 검찰 수사 심의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허가해주는 곳도 윤석열 정부 하에 심의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 그 서울고검에 그거 구성되어 있는 이걸 검찰 심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위원회는 일반 시민 플러스 뭐 민간인들 뭐 150명 풀에서 이 무작위 선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걸 다뤄보시오 해가지고 투표를 시키는 것인데 거기서 과반 이상이 이것은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바를 수사심의위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찬성 표결해가지고 이거는 붙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요 부분은 예. 지금 보도 나오는 거는 검찰이 상정했던 거하고는 이례적으로 다른 경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가 다른 거죠. 검찰이 상정했던 거는 이 수사 심의를 거친 겁니까? 김건희 여사 건은 예.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한 것이고 예. 요거는 서울고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의 구성도 검찰이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무작위로 이 150명인가 풀을 결정하는 것이고 검찰은 예. 그 풀에서 어쨌든 풀에서 이렇게 뽑혀져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투표를 해서 결정한 거거든요. 거기서 부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대를 좀 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의미는 있지만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는 제도 취지가 너무 왜곡돼 가지고 현재와 같은 형태라면 부의된다 한들 그렇습니까? 크게 변할 게 없는 게 예를 들면은 저번에 경북경찰청에서 최혜병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회가 열렸는데 가장 특이한 게 첫 번째가 수사기록 비공개, 수사기록 접근 금지예요. 수사기록 비공개. 네. 두 번째는 피해자 측 진술 차단. 네. 그러니까 보통 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와. 이번에 최재형 목사 못 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기록 못 봤다 그랬죠. 예. 그때 경북경찰청에서도 하루 전날 A4지 한 장 보내왔대요. 근데 이번에는 당일날, 예. 김건희 여사 건 이번엔 당일날 종합 판단 이렇게 자료 해가지고 요것도 짤막하게 수사 기록이 아니고 수사 기록은 연락 금지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인데 하루 만에 끝났어요. 하루 만에 끝났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해람 중사가 왜 2차 가해로 사망해서 군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걸 다 알았어요. 뭐냐면 누가 참석했는지를 알고 있고 거기 가서 뭔 얘기했는지를 다 민군 병영혁신이나 언론에 와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기간도 2달 이상 걸렸는데 그때는 오히려 지금하고 반대된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수사심의회 때문에 검찰이 다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2달, 석 달 하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엔 이해람 중사 아버지가 저 수사심의회 때문에 검찰 진도가 안 나간다고 거꾸로 된 하소연을 하시죠. 그러니까 열 몇 번 모였어요, 열 몇 번. 수사심의위원회. 그랬는데 그런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모이면 끝이에요. 3시간 설명받고 2시간 토의하고 끝났대요. 그러니까 얼마 안 걸려요. 한나절이면 돼. 그러니까 저번에 국회 청문회에서 경북경찰청 수사위원회 그 위원장 나오셨는데 인원은 못 밝히겠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 수사기록 본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다 자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수사심의가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영화가 19금이냐 15금이냐 이렇게 하는 거는 영화를 봐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보고서 그걸 판단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 심의가 아니라 매표소 직원이야 내가 보기엔. 쟁점을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는 김건희 여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 주장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 측 주장은 이 명품백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나는 청탁도 받은 적이 없고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내용을 몇십 장을 가져와서 제출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검사가 뭐 방어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측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무혐의입니다. 네. 라고 하는 걸 수용한 게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는 지금 뭐냐면은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거잖아요. 근데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취지가 뭡니까? 난 죄가 없습니다. 이건가요,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나는 내가 사실은 청탁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게 청탁금지법이든 알선수재든 뭐든 간에 법에 위반된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인데 근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하고 공범으로 묶일 만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고 수사 과정에서 그런데 왜 이러한 혐의들이 없어졌느냐? 그것은 검찰이 나에게 유도신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수사심의위에서 최재형 목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최재형 목사를 기소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죠. 그렇겠지.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뭐가 그러면 우스워지는 거냐면 최재형 목사가 지금 주장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공범관계인 것이 증명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두 사람의 혐의를 다루는 수사심의의 각각의 혐의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데 하나 겹치는 법리가 뭐냐면 청탁금지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네요. 이 검찰이 벌써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청탁금지법상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검사가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검사가 하는 얘기다. 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가 이런 어떤 청탁 목적으로 제출한 거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이 최재형 목사가 청탁 목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가방을 건넸다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최재형 목사를 기소할 때 그것까지 같이 볼 거냐에 대한 여부가 있고 또 하나 시점에 문제가 있는 게 보통은 두 사람이 어쨌든 청탁금지법상에 이런 같은 뭔가 혐의가 묶여 있거나 뭐 또는 알선수재로 묶여 있거나 할 때 적어도 한 사람은 무혐의고 한 사람은 혐의가 있다라고 넘기더라도 같은 날 해야 되거든요. 같은 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최재형 목사와 관련돼서는 시일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수사심의를 지금 어쨌든 해야 되면은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안 끝난다. 그럼 김건희 여사 처분도 늦어질 수 있다. 이 정도를 제기하고 있는 거여서 결과적으로 검사들이 하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 무혐의에는 별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벌써부터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다. 검사들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네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논리만을 어디서 이제 찾아오고 그런 어떤 협의나 그런 죄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부정청탁 금지법 말고 다른 걸로도 아니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뇌물죄로 엮었는데 다른 것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원래 별것 많이 하는데 여기에 그렇지. 대해서는 꼭 안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최재형 목사가 처음에 이제 검찰 수사 받을 때 본인이 유도신문인 거 이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들의 질문에 넘어가 가지고 본인이 진술했던 것들 이것이 김건희 씨가 이제 수사 안 해도 되는 상황 이 논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나는 유죄야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사심의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재형 씨를 어떻게 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론을 또 따를지 안 따를지도 초미의 관심사예요. 네. 예. 그것도 또 검찰 마음이니까. 안 따라도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런 류의 기사가 네. 계속 나간다는 건 법리적인 어떤 결론하고는 무관하게 국민들이 그 권력과 정치에 대한 신뢰는 계속 지금 잠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뉴스가 뭐 벌써 1년 넘게 거의 그렇죠. 매일 신문을 장식하다 보면은 지금 의정대란에다가 이 물가에다가 이 난리에 다 저기 가족들 모이면 먹고 사는 걱정하실 건데. 그렇죠. 그런데 딱 보니까 또 이 뉴스야.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다 피해자지만 난 지금 이 정부가 법에서 우리 무혐의로 잘 빠져나갔다고 좋아할 처지가 못 돼요. 근데 본인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태도를 본다는 거죠. 태도. 이런 식으로 예.
법기술 잘 부려가지고 이렇게 술 빠져나가고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기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그걸 또 저기 자기들의 어떤 실력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게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피가 한 방울 빠져나가듯이 고사되는 거거든 이게 권력이. 근데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 게 이런 상황에서 또 추석에 무슨 추석 인사 한가위 인사를 하는데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해서 뭐 이쁘게 차려입고 대통령과 같이 노래를 또 부르려나 어쩔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기획된 제작된 영상물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에 홍보 자료를 올릴 텐데 본인들의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저 다시 회심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 야 이거 디올백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마자 국민들 입장에선 나오자마자 김건희 씨가 다시 나와 홍보 영상에 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연상군이 예. 백성들의 지지율이 내가 얼마인지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왕인데요 뭐. 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선거도 없잖아요. 총선이라도 있으면 그 눈치라도 볼 건데 총선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눈치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2년 후기 때문에 뭡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올백 문제 수사심의위원회 통해서 완벽한 절차적으로 털어냈고요. 저는 또 9월 12일 날 도이치모터스 2심 재판에서도 김건희 씨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손모 씨, 전주인 사람, 그 사람 1심 때는 무죄 받았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지금 2심에는 3년 구형했잖아요. 이 사람 무죄 나올 가능성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 이야기는 수사는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이제. 뭐 아니, 그렇게 난 이 정권 들어와서 제일 그 뭐랄까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예. 그 김건희 여사의 과다 노출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노출을 옆에서 대통령실에서 부속실에서 시키는 건지 본인이 본인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주제 파악을 못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모르고 본인이 스스로 개입하고 총선도 개입하고 막 그러는 건지 텔레그램도 보내고 그러는 건지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모르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 이게 PI의 실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이미지 구성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건데 예. 계속 과다하게 이걸 값싸게 그냥 저기 막 뿌려댔단 말이야. 이러다 보면은 분명히 자기 보스한테 이게 누가 된다는 거를 전문가가 보면 안다고. 그렇지. 그다음에 어떤 맥락으로 배치되느냐도 다 봐야 되는 거고. 홍보 전문가들이 보면 안다. 근데 어떨 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또 몇 개월씩 잠적을 해요. 그러다 안 나와요. 그러다가 그렇죠. 요즘 나오는 건 부부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게 저기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게 PI 자기가 기획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참모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고 뭔가 그 누를 끼친다는 걸 알면서도 하거든요. 예. 그거는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 효과나 국민적인 어떤 반응들도 이렇게 체크해 볼 만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다. 말하자면은 이러면서 어떤 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저래 뿌려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 그 많은 사진 영상에다가 저기 웬 이벤트가 이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전람회 갔으면 또 그걸 가져와요 또 반저로. 본인이 뭐 하는 거예요. 키링 같은 거 그러다 경우도 보니까 이런 게 만들었다고. 뉴스로 다 나간다고. 그렇지. 그랬는데 이게 저기 권력자들의 권력의 과시욕을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간신의 행태란 말이야 이게. 간신 이야기 나왔습니다. 연상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게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라든가 밑에 균형감 있는 판단력을 하는 참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쓴소리를 하면은 발로 쏴버려요, 연상군이. 김처선이라고.
이 내시 부사를 내시. 하면 6대 그렇죠. 5대에 걸쳐서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보좌의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쓴소리를 하는데 다 왕 잘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활로 쏴서 죽여버려. 누가 여기서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쓴소리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는 폭군의 사례인데 네. 저기 독재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폭군이 있고 암군이 안분이 있어. 있고, 네. 사실 조선조 역사를 통틀어서 충신을 제일 많이 죽인 건 선조라고 봐요. 그러네. 기양 보내고 봉고파직하고 그렇죠. 이순신, 곽재우, 권율 다 그냥 봉고파직 내지는 그러네. 숙청이에요. 다 백성을 지킨 빼어난 영웅들은 다 그냥 몰살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쟤들이 잘해서 됐냐? 명나라 원군으로 됐지. 그 명나라 원군 누가 요청했냐?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쟤들은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를 공신으로 했느냐? 의주로 몽진할 때. 그때 같이 간 내시들까지 다 수행원들. 거기 다 받았어. 우주로 피난했을 때. 도망갈 때 같이 갔다고. 거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암군이라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포악하게는 안 해요. 네. 그러나 시기를 하고 하나씩 내보내요. 시기 질투를 한다. 그리고 고문하거나 내쫓거나 죽여버리거나. 이순신도 고문했잖아요. 고문했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순신을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스타일을 암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재임 기간을 지나 보니까 연산공 광해군보다 거의 두세 배 더 많이 죽인 게 알고 보니까 선조였던 거야. 나라를 더 망치고는 그 당시엔 몰랐던 사실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래서 이걸 암군이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연산군한테 미안하네, 시대. 연산군은 그렇게 죽이다가 지도 죽어. 그렇지. 그러는데 자폭만 하고 말지. 지는 안 죽고 계속 죽여. 이게 더 무서운 놈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보자고. 누가 당대표 조금 나올만 하면 마치 두더지 잡듯이 탁탁 때려서 그랬네. 다시 집어넣고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누구 하나든 가만 놔둔 적이 없고 이젠 한동훈까지도 이러고 자기 창업 동지와 검찰 쿠데타 할 때 동지들까지 이제는 다 내쫓은 거예요. 다 배신하고. 암군이라는 게 어두우로 앞잡니까? 예. 눈에는 폭군이라는 안 보이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죽였더라. 야, 선조 진짜 비슷하고 선조의 스타일이 근데 이제 충신이 없다는 것만 다르지 선조 스타일이 시기와 질투가 많다. 이거는 명백하거든요. 이순신과 대비했을 때. 컴플렉스. 근데 그 컴플렉스는 지금 윤석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조가 의주로 도망갈 때 수행했던 사람들을 중용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술자리 같이 해주는 사람을 중용한다. 그렇지.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통령실에 섭섭 브라더스라 그래서 이관섭, 그다음에 한우섭, 정책 이해도도 좀 있는 분들, 예.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도한다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정진석, 홍철호 의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의원 시절에 술자리라든가 뭐라고 하면 뒤풀이 이런 거에 엄청난 이 장점을 보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로 딱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선조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 감옥에 쳐넣지는 않았어요. 자기 주변을. 그러나 다 제거해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제일 큰 학살이더라는 거야. 비슷하다. 진짜 비슷해. 선조가 그 무능하고 열등감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이순신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하고 진짜 비슷하다. 자기 아들까지 시기했어요. 광해군이 한테 전쟁 지도를 맡기고 자기는 도망갔는데 광해군이 너무 잘한 거야. 가는 데마다 이렇게 지도하고 조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시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지독한 컴플렉스인데 원래 선조가 서자 출신입니다.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왕으로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인데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이게 40년 만에 나타난 일단 쿠데타 정부라고 합법을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서잖아요. 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정치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의심, 질투, 시기가 많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아나? 그걸 어떻게 알아? 본인이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려면 본인이 열등감을 느낄 어떤 요소가 마음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있으니까 열등감이 이렇게 표출돼서 나오는 건데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검사 이거를 의시되면서 자랑하는 그런 스타일이 그게 열등감인가? 열등감의 또 다른 면인가? 예를 들자면
김순덕 칼럼 같은데 보면은 예. 네가 서울법대 나왔는데 국정은 성적순이 아니더라. 이런 칼럼이 보수지에 나잖아. 그렇죠. 그걸 무너뜨리는 거거든. 네가 무슨 뭐 엘리트 뭐 이러면서 이건 요즘 조중동 칼럼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저기 정치 경험 없이 해놓으니까 다 지가 휘어잡을 줄 알았는데 어디 정치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짧은 경륜에다가 무식함에다가 무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자기가 뒤엎은 권력을 나쁜 놈 만들어야 내가 정당화된다는 이게 컴플렉스 행태랍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친단 말이에요. 이런 전 대통령 친다고. 사실 이승만을 부정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야당이라기보다는 박정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승만을 제일 평가절하한 건 박정희였어요. 그렇죠. 그 혁명한 다음에 그 박정희를 쿠데타한 다음에 제일 평가절하한 건 전두환입니다. 그러네요. 유신청산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50 초기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야당이 이래 보니까 뒤따라간 거지. 원래 이렇게 콤플렉스로 집권한 뭔가 정통성에 하자가 있다는 콤플렉스가 있으면 바로 전임자를 부정해요. 그래야 자기가 산다고 느껴요. 그건 우리나라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이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을 공격한다. 그런데 반면에 민주적으로 그래도 집권해서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높으면은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그렇지. 할 필요가 없지. 없지. 예. 그래서 원만하다고. 근데 그 내치에서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첫 일성이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충분히 단호하게 응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 먼저 보고하지 말고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라. 근데 이렇게 이제 말 풍선을 엄청나게 터뜨리는데 진짜 풍선이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면 거기에는 또 대응도 못하고 쩔쩔맨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좀 비슷해. 말은 굉장히 세게 해. 그리고 막 때려 당장이라도 잡아 족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풍선 도발을 하면 조심하세요. 국민들한테. 그것밖에 못해. 그리고 뭐 하는 게 없어. 그러면은 야 그렇게 국민들한테 불편을 줄 바에야 차라리 대북 전단 살포하는 그런 탈북 단체들 잘 달래든지 어떻게 이번 정부 안에서는 북한과 그렇게 쓸데없는 어떤 접전이나 뭐 이런 거 국지전이나 이런 게 잘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근데 여기는 그냥 도발을 하라라고 말풍선만 계속 터뜨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대응은 못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진짜 뭐 어떤 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가는 어떤 수순으로 막 이렇게 말풍선을 터뜨리고. 근데 이 부분은 예. 우리가 새로울 게 없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제 부임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내놓은 게 적극적 억제 전략이라 그래서 선 조치 후 보고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의 김관진이 안보실장으로 있을 때 북한이 목함질에 도발을 했습니다. 맞다. 예. 2014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김관진이 안보실장으로 이끌으니까 즉각 끝까지 응징할 줄 알았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근데 판문점에 갔더니 예. 김양건하고 72시간 감금 회의를 했어요. 아. 그리고 내놓은 건 북한의 그냥 유감 표명이에요. 자기가 했다는 사과가 없어요. 그랬네. 이때 제일 약해지는 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기억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 보니까 약 오르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있는데 김양건한테 대해서 북한의 기병관에 대해서. 이제 그때 조평통 위원장. 그런데 사과 한마디 못 받고 끝났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김관진이 뜻밖의 얘기를 한 거야.
김양건을 그 회담 끝나고 다 이제 사태가 정리되고 나서 후에 만났는데 김양건이 항의를 하더래. 이제 친해졌거든 김양건. 남측에서 자꾸 뭐 참순이 뭐니 이러는데 말로 이러는데 그러면은 나는 당신하고 그 협상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협상을 한 내가 있는데 당신이 돌아가서 자꾸 참수 이러니 내가 평양에 가서 입장이 너무 어렵다. 근데 이 말을 공개해버린 거야. 네. 김관진이 이걸 공개하고 또 뭐 그때 평양 갔다 온 뭐 평화자동차 사장 뭐 세계일보 계열 거기 사장이 또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양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렇지. 밤에. 아이쿠 무슨 저주라도 있었나요? 푸틴 같은 그런 불편해? 상황이네. 러시아 체제 같은 그런 상황이. 그걸 공개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즉각 끝까지가 아니고 한 것도 없지만 가만히 보면 북한의 그래도 외교주의자들 합리적인 인사들을 이걸 엿을 매겨서 그 제거하고 나니까 그 뒤엔 북한하고 이제 강경해서 대화가 안 통해.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직관 끝이라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신원식이라는 분은 신원식 실장이라는 분은 평생 김관진 우리 장군님을 존경도 하고 또 내가 언젠가는 김관진을 넘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 국가안보실장 가면서 그 꿈을 이룬 거 아닙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그 직관 끝이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도 이 김관진의 길을 따라가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중요하지가 않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국방정책을 뭐 신원식 실장이 뭐 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사실. 아니 지금 한 말은 지금 김용현이에요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신원식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이제 직관 끝이라는 얘기를 같이 또 하고 있는 게 김용현인데 어차피 김용현이라는 측근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면서 그 얘기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용현을 보내려니까 신원식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 앉아있던 장호진이라는 사람이 갈 데가 없어지니까는 한 군데 이 특보라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이 중간에 끼워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인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김용현 이 국방부 장관이 그러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정책을 막 독주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도 않은 거고 이거는 결국은 누가 하는 겁니까? 김태호 1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외교안보와 관련돼서는 주도하는 것이잖아요. 남북관계까지? 그렇죠. 경호처장이던 사람 아닙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이던 시절에도 직관 끝이라고 했나요? 원래 직관 끝이라는 거는 신원식 장관이 하던 얘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요런 것이기 때문에 이 직관 끝이라는 얘기 자체가 별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다 이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김용현 장관이 되자마자 해병대 간 것부터 이게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짓 아닙니까? 그러네. 그런 부분에서 참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김용현 장관이 김관진보다 훨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신원식은 비교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 직관 끝을 이야기하더라도 현장에서 뭐 일부 군인이지만은 출세주의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듣는 입장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뭐 전방초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민간인들이 실수로 잘못해서 드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사격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 않는데 이런 정말 나를 갑자기 벼락 출세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와서 그런 직관껏 지시 내렸다고 칩시다. 그럼 미친 척하고 쏘는 거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2009년에 11월에 그날이 해군 창설 기념일이라고.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때 김태호가 바람 잡아가지고 연일 전쟁 불사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때 해군 참모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훈시문에서 적이 총을 쐈려 그러면 그 손목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제2연평해전에 보복을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그 11월 9일경에 대청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왔어요. 그런데 교전 수칙대로 가서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했는데 얘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자기들 쪽으로 NLL을 넘어갔는데 계속 경고 사격을 하니까 뒤로 돌아가지고 한 명이 소총을 발사했다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격파해버렸는데 그게 NLL 북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렇구나. 거기까지 쫓아가서
해가지고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북한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지. 그때부터 이제 연말에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이제 저기 오기 시작하고, 4군단 지역에 내려오기 시작하고, 무수히 많은 보고가 올라왔어요. 서해에서 북한이 뭔 일 벌인다, 뭔 일 벌인다. 그때 저기 이명박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은 게 밑에서 군대가 철도 없이, 그런데 그때가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김양건 비밀회담 하던 시기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놀라서 정권 차원에서 야, 왜 이렇게 니들 조사해 보니까 교전이 없어도 된 걸. 그래가지고 이상의 합참의장한테 대통령이 전화를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근데 이상의 합참의장은 칭찬받을 줄 알았다고 전화를 받았대. 우리 아무 희생도 없이 완전히 조져놨습니다. 예. 평소에 각하가 말씀하신 대로 선조치 후보고 하고 완전히 퍼펙트한.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꼭 그렇게 쐈어야만 돼? 아니, 이게 뭔 말이요? 그런데 한 2분간 대통령이 말이 없더래. 그때 한숨만 쉬더래.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아이씨, 지들이 맨날 선조치 후보고 하라고 해놓고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열받은 합참의장이 이듬해 저기 천안함 사건 때 오지게 당한다고. 그러고 나서 합참의장 잘리고 신동아의 인터뷰에서 이명박을 고발해요. 그때 내가 싸워 승전을 했는데 세상에 칭찬할 줄 알았더니 질책을 하더라. 이래가지고 전화 내용을 신동아에 까버려. 이겁니다. 즉간끝 효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통수권자가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즉간끝이라는 게 어떤 평가를 하고 싶은 거냐면 김종대 의원님 사실 이 세상에 명저가 하나 있습니다. 시크릿 파일 서해 전쟁이라는 명저가 있어요. 그 책을 다 봤어. 이거 굉장한 명저예요. 그 책이. 아무튼간에 저자 김종대죠. 네. 그 책 요즘 안 팔리던데. 명저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즉간끝이라는 구호 그러니까는 이 실제 충돌이 벌어졌을 때 군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군이 예를 들면은 서해 교전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밀어내기를 하느냐 아니면 사격을 하느냐 포를 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교전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난번에는 밀어내기로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작전을 수행해야겠다라고 북이 마음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즉간끝이라는 구호도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우발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는 결국은 정세의 조성이거든요. 그렇지. 정세가 어떻게 조성되느냐의 문제인데 그 정세의 조성이라는 거는 누가 하고 있는 거냐의 문제를 보면은 큰 판이라는 거는 그 김태일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판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 판을 짜고 있는 거의 근본적인 축은 뭐냐면은 대결을 불사하고 그 대결은 오히려 우리 군이나 뭐 여러 가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 주장인 거잖아요. 그 주장이 즉간끝하고 만나면은 가장 이제 어떤 위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즉간끝을 이제 외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어렵고 중요한 점은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이런 구조를 누가 설계하고 있고 이거를 밀어붙이는 힘을 누가 지금 실어주고 있느냐 이거를 갖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이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 김건희가 높은지 윤석열이 높은지도 이제 애매하지만은 김용현이 높은지 김태효가 높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높으려고 김태효가 경쟁하면 어떡하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이 김태효가 외교 안보 남북 관계 뭐 전반적으로 사실상 국가안보실장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세요? 예, 이번에도 국가안보실장을 강력히 희망했는데 조금 연기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원식이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김태효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그 과거에 임태희 그 김양건 회담 때 그 판을 깬 게 김태효거든요. 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MB한테 들어가서 북한 곧 망할 건데 왜 정상회담 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임태희를 중상모략을 한 거예요. 우리 모르게 북한에 쌀비로 주는 미략을 문서로 해줬다. 사실 거짓말이거든. 그런데 이 말에 MB가 넘어가서 깼어요 판을. 그랬는데 MB가 이제 오니까 임태희가 보고하러 오니까 이제부터는 남북관계 손 떼라. 그래가지고 통일부로 협상 라인을 넘겼다, 국정원으로 넘겼다. 김태효가 직접 가 베이징에를. 그러다가 개성의 자심도 여관이라는 데를 가서
통전부를 만났는데 그때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모욕을 줬어. 그때부터 서해가 위험해진 건데 훗날 천안함 연평도 때 이런 내막을 모르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서해에서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거예요. 영문도 그렇죠. 모르고 죽어간 거라고. 근데 이 원인 제공을 한 거는 김태효란 말이에요. 어? 잘 되던 판이었거든. 이걸 완전히 작살내요. 그러고 나서 천안함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만신창이가 되노니까 그 이듬해는 또 이번에 베이징에 가서 또 조평통을 만나는데 저 호텔에서 만나면서 그 $100짜리가 수북히 든 현금 봉투를 그것도 던져주듯이 그러면서 그때 요구 사항이 뭡니까? 북측은 사과가 아닌데 남측은 사과로 해석될 만한 한마디면 된다. 그러니까 뭔 개소리냐 이랬는데 이제 끝날 때 돈 봉투를 던져준 거지. 이거 뭐냐 그러니까 아니 여비에 쓰시라고 이러면서 오니까 북한이 가서 돈 봉투를 까버린 거지.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천안함 연평도 지나고 그 이듬해니까. 그러니까 이자는 이 남북 관계나 이런 게 조금도 진전이 되는 거를 참질 못해. 왜 그래? 왜냐? 북한은 곧 망할 거니까. 그래 놓고 MB 정부가 끝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왔는데 이번에 조선일보 칼럼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은 그 북한의 장마당이 늘어나고 있다. 300개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확실히 제재하고 압박하니까 북한 주민이 생존의 길을 찾았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다. 미치겠다. 그래서 우리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써버렸거든요. 그때 임태희가 폭발한 거야. 그래서 저 신동아 인터뷰한다고. 그러니까 김태효는 지가 북한 망한다고 했던 놈이 이제 북한이 안 망하니까 저렇게 칼럼을 쓴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공개 저격을 해버렸어요. 정말 유연하지가 않네. 못 참아, 아니 못 참아. 본인의 믿음이나 못 참아. 신념이 너무 그쪽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포린 어페어스에서 나오는 레이건주의자들처럼 레이건이 소련 망하게 했고, 이거는 냉전을 종식하고 예, 그랬는데 그런 어떤 이게 확고한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이자네. 이번 정부에는 색깔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이번 정부는 출범하기 전에 트럼프가 중국에 무역 전쟁하는 걸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상이 이제는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김태호 씨가 신아세아 저널에 쓴 미중 전략 경쟁과 뭐 한국의 안보라는 논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미국이 과거 냉전 시대 소련에 했던 것처럼 중국이 굴복하고 쓰러질 때까지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소련보다 더한 압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국 전체가 쓰러지고 항복할 때까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의 사상을 이 위험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그대로 투사해가지고 이걸 내 정책이 무조건 옳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네. 이걸 그냥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굉장히 불안해. 그게 MB 5년을 망친 거는 단연 김태효 한 명의 그러니까 망상이. 이런 평가가 이게. 보수 진영 내부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위험하다. 있어. 근데 그 말은 안 네. 듣고 무조건 몰라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말은 듣고 이렇게 가고 아크로비스타에 살았어야 됐어. 의대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네. 누구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하나 꽂히면은 그냥 쭉 가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김태효 씨가 나중에 예. 말하기의 기술, 아름답게 속삭이기 예. 이런 책을 하나 낼 것 같아요. 그럼 성공할 것 같아요. 사실 이 학자들의 논리라는 것은 이쪽에서 보면 이쪽도 맞고 저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맞고 다 맞을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그게 보통 우리 논문이라는 것이 한편의 일목요연함이지 종합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근데도 이 사람이 이명박 때도 그렇게 중용되고 그리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 중용되는 것은 브리핑 기술, 말하기 기술 또는 혀에 이 달콤한 꿀을 뭉치는 기술 이런 게 저는 탁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